그녀는 아픈 아들을 구하기 위해 마음을 다해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한 차량이 그녀의 노래에 매료되어 멈춰 섰습니다. 장마철 서울의 하늘은 검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러나 지수의 내면의 폭풍은 그보다 더 어두웠다. 그녀는 성수동 카페 별빛의 유리창 밖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3시 44분, 약속 시간까지 16분 남았다. 아메리카노 한 잔 나왔습니다. 카페 직원이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음료를 받았지만 첫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테이블 위에 놓인 흰 봉투를 계속해서 두드렸다. 그 안에는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서연은 중얼거렸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4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다. 손흥민, 한국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 스타라이트의 대표, 그리고 75년 전 서연의 연인이었던 사람. 우진은 서연을 발견하자마자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여전히 예전처럼 매력적이었지만 서연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비밀을 알고 있었다. 오랜만이네, 서연아. 우진이 그녀 앞에 앉으며 말했다. 네, 15년 만이네요. 서연이 차갑게 대답했다. 우진은 눈썹을 찌푸렸다. 그렇게 차갑게 대할 필요는 없잖아. 네가 연락해서 만나자고 한 거잖아.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봉투를 우진 앞으로 밀었다. 이거 읽어보세요. 우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고 안에 종이를 꺼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이게 대체 어디서? 당신이 15년 전에 저를 버리고 떠난 진짜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됐어요. 서연이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민준이가 누구인지도요. 우진은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그럼 어디서 해야 할까요? 15년 동안 당신은 나에게 한 번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당신은 그냥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 당신의 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우진의 손이 떨렸다. 성민이가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백혈병이에요. 골수 이식이 필요한데 내가 적합하지 않아요. 당신이 희망일지도 모르겠어요. 우진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갑자기 일어서서 서연의 팔을 잡았다. 어디 있어? 성민이 지금 어디 있어? 서울대학교 병원이요. 지금 당장 가자. 카페를 나서는 순간 우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화면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받아요. 서연이 말했다. 우진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우진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기자회견, 회사의 신인그룹 데뷔 발표 기자회견이 1시간 후에 있어. 서연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아, 그래요? 역시 당신에게는 회사가 더 중요하죠.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서연아, 그게 아니라.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됐어요. 혼자 갈게요. 애초에 당신에게 기대한 내가 바보였어요.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우진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같이 가자. 기자회견은 취소할게. 정말요? 내 아들을 만날 거야. 15년 전 서연은 스타라이트 엔터테인먼트의 신입 작곡가였다. 칼로리조차 계산하며 데뷔를 준비하는 연습생들 사이에서 그녀는 음악으로 자신의 꿈을 펼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인생에 간구진이 나타났다. 우진은 당시 스타라이트의 음악 프로듀서였다. 그는 서연의 곡에 매료되었고 곧 두 사람은 음악적 교감을 넘어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비밀이었다. 회사 내 연애는 금지되어 있었고 특히 프로듀서와 신입 작곡가의 관계는 더욱 눈총을 받을 일이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함께 만든 음악이 세상을 감동시킬 거야. 우진은 스튜디오에서 밤을 새우며 작업할 때마다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은 그 말을 믿었다. 그녀는 우진의 음악적 재능과 비전에 감탄했고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뀐 건 서연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우진에게 털어놓은 날이었다. 우리가 아이를 가졌어.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지금 뭐라고? 아이를 가졌다고. 2달 됐어. 우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고 짧게 대화를 나눈 후 서연을 향해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긴급 회의가 생겼어.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자. 그리고 그날 이후 우진은 서연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일주일 후 서연은 회사에서 우진이 미국 지사로 발령받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2주 후 그녀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홀로 남겨진 서연은 절망에 빠졌지만 뱃속의 아이를 위해 강해지기로 했다. 그녀는 작은 음악학원에서 일하며 힘겹게 생계를 유지했다. 성민이 태어난 후에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했다. 밤에는 작은 클럽에서 피아노를 치고 낮에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 15년 동안 서연은 우진에 대한 모든 소식을 외면했다. 그가 스타라이트의 대표가 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을 때도 그녀는 TV를 꺼버렸다. 그녀에게 우진은 이미 과거의 사람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성민이 10살이 되던 해 아이는 자주 피곤해하고 창백해졌다. 처음에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했지만 병원 검사 결과는 잔인했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그 순간부터 서연의 삶은 병원과 집을 오가는 일상이 되었다. 모든 저축을 치료비로 쏟아부었고 더 많은 일을 했지만 의료비는 계속해서 쌓여갔다. 엄마, 아프지 마. 성민은 항상 서연을 걱정했다. 자신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세가 악화되자 의사는 골수, 이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연은 적합한 기증자가 아니었고 기증자 목록에서도 적합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 성민의 담당 의사 최 의사는 유전적 연관성이 높은 가족 구성원이 최적의 기증자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성민이의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요? 주희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그 질문을 피해왔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들의 생명이 위험했다. 그렇게 그녀는 15년 만에 우진을 찾아 나섰다. 공개된 연락처로는 그에게 접근할 수 없었기에 서연은 마지막 수단으로 그녀가 작곡했던 노래의 저작권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회사에 보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우진이 직접 연락해왔다. 네가 연락할 줄은 몰랐어. 그의 첫 마디였다. 나도 당신에게 연락할 줄 몰랐어요. 서연이 대답했다. 하지만 이제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15년 만의 재회가 성수동 카페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암 병동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우진은 처음으로 밝혀진 자신의 아들을 만나기 위해 서연을 따라 걸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이상하게도 기대감이 뒤섞였다. 성민아, 엄마 왔어. 서연이 병실 문을 열며 말했다. 침대에 누워있던 소년이 고개를 돌렸다. 창백한 얼굴에 검은 눈동자가 빛났다. 우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성민의 눈은 자신의 것과 똑같았다. 엄마, 성민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우진에게 향했다. 저 사람은 누구예요? 지우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이건 간구진 씨야. 엄마 오랜 친구셔. 우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성민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성민이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안녕? 우진이 겨우 대답했다. 성민은 약해 보였지만 그의 목소리와 태도에는 강인함이 느껴졌다. 우진은 서연이 얼마나 훌륭하게 아이를 키웠는지 느낄 수 있었다. 우진 씨는 유명한 음악 프로듀서야. 엄마가 예전에 작곡가였을 때 알게 된 분이셔. 서연이 설명했다. 성민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저도 음악 좋아해요. 피아노 치는 거 좋아하는데 요즘은 많이 못 쳐요. 우진은 천천히 성민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어떤 음악을 좋아하니? 클래식도 좋아하고 K-팝도 좋아해요. 특히 스타9이라는 그룹 있잖아요. 그 그룹 노래 정말 좋아해요. 우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스타9은 그가 직접 프로듀싱한 그룹이었다. 그래? 내가 그 그룹의 음악을 만들었단다. 정말요? 성민의 얼굴이 환해졌다. 와, 대박, 진짜 멋있어요. 그 순간 주희 의사가 병실에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성민 어머니. 그리고 우진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성민이 아버님이신가요? 서연과 우진 모두 그 질문에 긴장했다. 성민은 의사와 두 어른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성민이 치료에 대해 상담하고 싶은데요. 주희 의사가 말했다. 두 분 잠시 밖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복도에서 주희 의사는 성민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능한 빨리 골수 이식이 필요해요.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적합할 확률이 높아요. 우진은 망설임 없이 말했다. 저는 성민이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검사를 받겠습니다. 검사는 즉시 진행되었다. 우진은 체혈을 마친 후 서연에게 다가갔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15년이 지났어요. 설명할 기회를 줘. 내가 왜 그랬는지. 지금은 성민이가 중요해요. 당신의 변명을 들을 시간 없어요. 그날 밤 우진은 병원 근처 호텔에 묵으며 15년 전으로 돌아갔다. 서연에게 임신 소식을 들은 날 그가 받은 전화는 그의 아버지로부터였다. 내 어머니가 쓰러지셨다. 당장 병원으로 와라. 그의 어머니는 심각한 심장마비로 중환자실에 있었다. 의사들은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의 아버지는 분노에 차서 말했다. 이게 다 네 때문이다. 그 연예기획사 일 때문에 네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알아? 네가 그 일을 그만두고 가업을 이어받기로 약속하면 어머니가 편안해하실 거다. 우진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서연과의 미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 선 어머니. 결국 그는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서연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준비된 함정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서연을 회사에서 내쫓았고 우진에게는 그녀와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 여자가 내 약점이 될 수 있어. 회장이 될 사람이 그런 약점을 가져서는 안 돼. 우진은 자신의 아버지가 이미 스타라이트의 대주주였다는 사실도 그때 알게 되었다. 그의 모든 경력은 아버지가 만들어준 것이었다. 3년 후 우진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그는 회사를 물려받았다. 그때부터 우진은 서연을 찾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호텔 방에서 우진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던가. 다음 날 아침 검사 결과가 나왔다. 우진은 성민의 골수 기증자로 적합했다. 수술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우진이 주희 의사에게 물었다. 일주일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강 사장님도 수술 전 검사와 준비가 필요하세요. 우진은 의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서연에게 다가갔다. 나 일주일 동안 회사 일을 정리하고 수술 준비를 해야 해. 그동안 너와 성민이를 위한 더 좋은 병실과 의료진을 준비했어. VIP, 병동으로 옮기는 게 어떨까?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병실도 충분해요. 제발,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야. 성민이를 위해서라도. 서연은 결국 동의했다. 그날 오후 성민은 더 넓고 쾌적한 VIP 병실로 옮겨졌다. 우진은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서연을 위한 차량을 준비하고 그녀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일주일 후에 돌아올게. 그동안 성민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우진이 말했다. 서연은 우진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성민을 위해 그의 도움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우진이 떠난 후 서연은 성민의 침대 옆에 앉았다. 엄마, 그 아저씨 정말 엄마 친구야? 성민이 물었다.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성민아, 엄마가 이야기해 줄 게 있어. 일주일이 지나고 우진은 약속대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성민의 병실은 비어 있었다. 놀란 우진은 간호사에게 물었다. 성민이 어디 있나요? 아, 강 사장님, 성민이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서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지금 서연 씨가 거기 계세요. 우진은 즉시 중환자실로 뛰어갔다. 서연은 유리창 너머로 산소 마스크를 쓴 성민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성민이가 왜 어제 갑자기 고열이 나고 상태가 나빠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감염 때문이라고 수술이 미뤄질 수도 있대요. 우진은 충격을 받았다. 안 돼, 그럴 수 없어. 당장 주희 의사를 불러. 주희 의사가 도착하자 우진은 다급하게 물었다. 성민이 상태가 어떤가요? 수술은 언제 할 수 있나요? 감염이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한 달이요? 성민이가 그렇게 오래 버틸 수 있나요? 주희 의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쉽지 않습니다. 우진은 벽을 주먹으로 쳤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뭐든지 할게요. 돈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강 사장님, 지금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민이의 면역 체계가 너무 약해져서. 서연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미국에서 새로운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면역세포 치료. 그건 어떤가요? 주의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CAR-T 세포 치료법이요. 효과적이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시험적 단계고 너무 비싸고 대기자도 많아요. 우진이 서연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에서 같은 결심이 보였다. 미국으로 가요. 우진이 말했다. 내가 모든 준비를 할게. 48시간 안에 우진은 모든 것을 준비했다. 의료용 전세기, 미국 최고의 소아암 전문 병원 예약, 그리고 CAR-T 세포 치료를 위한 모든 절차. 성민은 의료진과 함께 전세기로 옮겨졌고 서연과 우진도 함께 탔다. 비행기 안에서 성민은 깨어나 잠시 의식을 되찾았다. 엄마, 아빠, 그가 희미하게 불렀다. 서연과 우진 모두 놀라서 성민을 바라보았다. 너 알고 있었니?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성민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너무 약해 보였다. 엄마가 말해줬어요. 아빠가 저를 위해 돌아왔다고.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아들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성민아, 미안해. 아빠가 너무 늦게 돌아와서. 성민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는 이제 함께 있잖아요. 그 말을 끝으로 성민은 다시 잠이 들었다. 서연은 우진의 손을 잡았다. 15년 동안의 분노와 원망이 잠시 잊혀지는 순간이었다. 미국 보스턴의 병원에 도착한 후 성민은 즉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의사들은 CAR-T 세포 치료를 시작하기 위해 성민의 상태를 안정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우진은 병원 복도에서 서연에게 다가갔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해야 할 것 같아. 서연은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모든 진실을 알고 싶어요. 우진은 15년 전 자신이 어떻게 아버지의 위협에 굴복했는지, 어머니의 건강을 빌미로 어떻게 함정에 빠졌는지 모두 이야기했다. 그리고 서연을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내가 잘못했어. 내게 진실을 말했어야 했어. 도망치지 말고 함께 맞섰어야 했는데. 우진이 고개를 숙였다. 지수는 잠시 침묵했다. 당신이 떠난 후 난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하지만 민준이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죠. 손흥민은 고개를 숙였다. 내가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이. 지수가 말을 멈추었다. 그때 의사가 복도로 나왔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인 의사가 말했다. 민준이의 상태가 안정되었어요. CAR-T 세포 치료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과 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의사는 계속해서 치료 과정을 설명했다. 민준의 면역 세포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암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하도록 재프로그래밍한 후 다시 민준의 체내로 주입하는 과정이었다. 치료는 위험이 없나요? 지수가 물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민준이의 경우는 다른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이 치료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손흥민은 의사의 어깨를 잡았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비용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음 날 민준은 CAR-T 세포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치료 과정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고열, 구토, 경련 등 부작용이 나타났지만 의료진은 이것이 치료의 일부라며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흥민은 한국의 일을 모두 미루고 보스턴에 머물렀다. 그는 병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틈틈이 민준에게 음악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민준이 의식이 없을 때도 손흥민은 그의 귀에 대고 자신이 작업했던 음악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너도 언젠가 음악을 만들고 싶니? 민준이 잠시 깨어 있을 때 손흥민이 물었다. 민준은 약하게 미소 지었다. 네, 엄마처럼요. 그 말에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준은 그녀가 음악을 작곡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녀의 꿈이었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다. 2주 후 기적이 일어났다. 민준의 혈액 검사 결과 암세포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의사들은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지만 민준이가 치료에 매우 잘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손흥민은 병원 옆 호텔방에서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수야,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이에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동의했다. 그녀는 간호사에게 민준을 잠시 봐달라고 부탁하고 호텔 로비로 향했다. 손흥민은 이미 로비에 앉아 있었다. 그는 지수를 보자 일어섰다. 고마워, 이렇게 와줘서. 두 사람은 호텔 레스토랑의 조용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가요? 지수가 물었다. 손흥민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민준이가 좋아지고 있어. 그리고 이제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무슨 뜻이에요? 지수야, 난 15년 전의 실수를 바로잡고 싶어. 네가 원한다면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그 지수의 눈이 커졌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널 사랑해. 15년이 지났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그리고 이제 민준이도 있잖아. 우리가 함께라면.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손흥민 씨. 당신은 15년 동안 어디 있었죠? 민준이가 첫 걸음을 뗐을 때, 첫 말을 했을 때, 학교에 입학했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지금 와서 갑자기 가족이 되자고요?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라도라는 말이 쉽게 나오네요. 저는 1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민준이 옆에 있었어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했어요. 당신은 이제 와서 마법처럼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나요? 손흥민은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쉽게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다만 기회를 달라는 거야.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지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오랜 분노와 상처가 남아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준이 아버지와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고 싶지 않았다.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은 민준이의 건강이 우선이에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 서두르지 않을게. 3개월 후 민준은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KRT 세포 치료는 성공적이었고 의사들은 민준의 완전한 회복을 기대했다. 손흥민은 자신의 고급 주택 중 한 채를 지수와 민준에게 제공했다. 처음에 지수는 거절했지만 민준의 회복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생각해 결국 받아들였다. 여기는 임시일 뿐이에요. 민준이가 완전히 회복되면 우리는 원래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지수가 강조했다. 손흥민은 매일 민준을 방문했다. 그는 민준에게 다양한 악기를 가져왔고 함께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다. 민준은 아버지와의 시간을 즐겼고 빠르게 피아노와 기타 연주, 실력을 향상시켰다. 아빠, 이 멜로디 어때요? 민준이 피아노 앞에서 물었다. 와, 정말 좋은데 네가 직접 만든 거야? 손흥민이 놀라워했다. 민준은 자랑스럽게 웃었다. 네, 엄마가 조금 도와줬어요. 손흥민은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지수에게 다가갔다. 민준이가 정말 재능이 있네. 너를 닮았어. 지수는 작게 미소 지었다. 당신도 음악에 재능이 있잖아요. 우리 둘의 장점만 물려받은 것 같아. 그날 밤 민준이 잠든 후 손흥민은 지수에게 제안을 했다. 내 회사에서 일하지 않을래? 작곡가로. 네 재능이 아깝잖아. 지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하지만 순전히 비즈니스적인 제안이야. 내 실력을 봤어. 민준이의 멜로디를 들었고 네가 도왔다고 했잖아. 그 곡은 정말 훌륭했어. 지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음악은 여전히 그녀의 열정이었다. 하지만 손흥민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게요. 그녀가 대답했다. 일주일 후 지수는 스타라이트 엔터테인먼트를 방문했다. 손흥민은 그녀에게 회사를 안내했다. 최첨단 녹음실, 편안한 작업 공간, 그리고 열정적인 젊은 아티스트들. 지수는 이곳이 자신이 꿈꿔왔던 공간임을 부정할 수 없었다. 어때? 손흥민이 물었다. 인상적이네요. 많이 바뀌었어요. 15년 전보다. 네가 있었더라면 더 빨리 이렇게 변했을 거야. 지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일해볼게요. 하지만 철저히 프로페셔널한 관계로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지수가 스타라이트에서 일하기 시작하자 그녀의 재능은 빛을 발했다.
그녀가 작곡한 첫 번째 곡은 회사의 신인 그룹의 타이틀곡으로 선정되었고 발매 직후 차트 1위를 차지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수와 손흥민 사이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했다. 처음에는 서먹하고 형식적이었지만 음악을 통해 서로를 다시 이해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함께 작업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자연스럽게 과거의 대화도 이어갔다. 그때 왜 그렇게 갑자기 떠났는지 이제는 이해해요. 어느 늦은 밤 녹음실에서 함께 작업하며 지수가 말했다. 당신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거예요. 손흥민은 피아노 건반에서 손을 멈추었다. 아니, 내가 더 용기 있게 행동했어야 했어. 너에게 진실을 말했어야 했고 함께 맞서 싸웠어야 했어.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야. 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모두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죠. 그 말은 손흥민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지수의 손을 잡았다. 지수는 피하지 않았다. 1년 후 민주는 완전히 회복되어 학교로 돌아갔다. 그는 이제 건강한 11살 소년이 되었고 음악적 재능도 더욱 발전했다. 지수는 스타라이트의 수석 프로듀서가 되었고 손흥민과 함께 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냈다. 민준의 생일날 손흥민은 특별한 파티를 준비했다. 서울 외곽에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별장에서 그는 민준의 친구들과 지수의 가까운 지인들을 초대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손흥민은 모두를 모아놓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늘은 민준이의 생일이자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날이에요. 1년 전 우리는 민준이의 생명을 위해 싸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해요. 그는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지수, 네가 15년 동안 우리 아들을 혼자서 키워주어서 정말 고마워. 네 용기와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의 민준이는 없었을 거야.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손흥민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우리가 다시 만난 지 1년이 되었어. 이제 나는 확신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은 바로 너와 민준이야. 그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반지가 아닌 작은 열쇠가 있었다. 이건 새 집의 열쇠야. 우리 셋을 위한 집. 물론 네가 원한다면,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면. 지수는 열쇠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마지막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이미 가족이에요, 지수가 말했다. 그리고 네,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민준은 기쁨에 찬 환호성을 질렀다. 지수는 열쇠를 받아들었고 손흥민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이번에는 절대 떠나지 않을게, 약속할게. 손흥민이 속삭였다. 지수는 미소 지었다. 알아요, 이제 우리는 함께해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민준이가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민준은 두 사람에게 달려와 함께 안겼다. 마침내 1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그날 밤 새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수는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결국 그녀는 자신의 음악,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다시 찾은 사랑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 어둠 속에서도 언제나 빛은 존재한다.